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지난 밤 사이에 장중 변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S&P 500 지수가 장 초반 출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2% 가까운 급락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낙폭을 만회하더니 결국은 상승 반전에 성공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반등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로는 금리 하락이 꼽히고 있는데요. 이날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한때 2.8%를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장중 한때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역전차가 발생했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동안 시장을 짓눌러 왔었던 고금리가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나타났고요. 자, 덕분에 나스닥 지수는 1.75% 급등한 채 마감이 됐고 S&P 500 지수도 장중 한때 굉장히 커다란 낙폭을 기록했지만 결국은 상승 반전에 성공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반면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더욱 극심합니다. 침체 우려로 인해서 유가가 WTI 가격이 $100를 하회하기도 했었는데 지난 5월 초 이래 2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여기에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중 한때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다시 한번 순간적으로 발생하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가 달러 인덱스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106.5까지 올랐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달러 원 환율도 아마 1,310원을 가리킬 확률도 있습니다. 유로화는 2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다시 말하자면 안심할 수 없는 반등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난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나타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시황은 최서영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7월 5일 화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장에서 하루 쉬고 다시 시작한 장이었는데요. 이번에는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다가 다우를 제외하고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S&P 500은 2% 넘게 하락하기도 했지만 보합권에서 결국 마무리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42% 하락했고요. S&P 500은 0.16% 상승, 나스닥도 1.75%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가 또다시 들어왔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낮 미국 2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를 역전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는 지난 3월과 6월 일시적으로 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에 이어서 올해 세 번째로 일어난 일인데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은 보통 경기 침체의 전조로 보여집니다.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게 된다면 경제 활동이 둔화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이번 역전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10년물 국채금리가 3% 이하일 때 발생했다라는 점을 봤을 때 투자 심리에 관해서 유심하게 봐야 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경기 침체를 수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의미 있는 기간 동안 지속돼야 경기 침체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4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일부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완화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산 제품들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되면 수입 원가 부담을 낮출 수가 있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과 중국의 류허 부총리가 화상통화로 미국의 대중 관세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전화통화를 앞두고 이뤄진 대화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고 전해집니다. 이번에는 히트맵 열어서 섹터와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민감주들이 하락하고 성장주들이 상승하는 장이었습니다. 오늘은 11개 섹터 중 8개 섹터가 하락했는데요. 각 섹터별로 온도차가 꽤 심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에너지 섹터가 낙폭이 가장 컸었고요. 유틸리티, 원자재, 헬스케어, 금융 섹터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기술 섹터가 초록불 켜고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임의소비재 섹터도 흐름 좋았습니다. S&P 500 내에서도 5%가량 하락한 에너지 섹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에너지 섹터의 타격이 컸습니다. 엑손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립스를 비롯해서 할리버튼, 슐럼버거 모두 크게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의 상승 흐름을 이끈 것은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많이 속해 있는 기술주들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그중에서도 도큐사인과 준비디오가 각각 6%, 8%대로 상승했습니다. 구글과 메타 플랫폼이 각각 4%, 5%가량 상승했고요. 아마존도 3.6%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생명공학 회사인 테네오투를 인수한다고 밝힌 후에 0.6%가량 하락 마감했습니다. 혈액암 치료 분야 확대를 위해서 최대 12억 7천만 달러에 인수한다고 하죠. 포드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2분기 신차 판매량을 공개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포드는 판매량이 작년 2분기에 비해서 1.8%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3.3%에서 5.1% 사이였습니다. 신발 기업인 크록스는 루프 캐피탈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 후에 약 12% 급등했습니다. 크록스는 올해 주가가 60%나 급락했는데요. 루프 캐피탈은 이를 과도한 하락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올리고 목표 주가를 7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상품 선물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급락했습니다. 경기 둔화가 석유 제품들에 대한 수요를 줄일 것이라는 공포감 때문이었습니다. 약 9% 하락해서 100달러를 하회했는데요.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하회한 것은 5월 11일 이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락에도 불구하고 몇몇 전문가들은 여전히 공급 문제 등으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 9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새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이고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총 4가지의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쿨오프라는 키워드인데 이것만 봐서는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기름값 상승세가 쿨오프, 그러니까 냉각 분위기를 좀 띠고 있다, 이런 소식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미국의 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요,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지난 21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20년 4월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현재는 갤런당 평균 약 한 4.8달러 정도, 그러면서 전년에 물론 3.1달러 선보다는 굉장히 높은 그런 기름값이지만은 지난 6월 중순만 하더라도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6.4달러 정도였고 주유소 한 곳에는 무려 9.6달러였기 때문에 이것에 비한다면은 충분히 하락세가 짙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휘발유 수요도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휘발유 소비량이 지난 2014년 이후 최소, 2020년을 제외한 수치로 봤을 때는 그때 이후에 최소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지난 2주간 재고도 400만 이 배럴 정도 쌓이면서 공급도 충분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그리고 또 여름 드라이빙 시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이 기름값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를 두고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정책 옵션이 제한적인 조 바이든 행정부에도 희소식이다라고 해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요즘 국제 유가뿐만 아니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며칠 전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구리 가격도 거의 17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천연가스 가격은 뭐 고점 대비 60% 하락하고 있고 뭐 목재, 면화, 밀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원자재 가격들이 다 같이 요즘에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럼 원자재 가격의 랠리가 좀 끝난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정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국제 유가가 급락했는데 이 침체가 현실화됐을 때 유가 바닥은 어디 정도로 점쳐지고 있을까요? 네, 이날 시티그룹이 좀 힌트를 제공을 한 것 같아요. 침체 발생 시에 연말에 브렌트유가 배럴당 65달러 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후에는 45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는 확률을 약 한 10% 정도로 보고 있는 베어 케이스가 되겠고, 자신들이 이제 확률 50% 정도로 치고 있는 베이스 케이스를 본다면은 그래도 이제 유가가 85달러까지는 떨어질 것이다. 결국은 침체가 없겠지만은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둔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산 공급이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점을 그 근거로 시티그룹에서는 들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원자재 랠리가 그렇게 끝나는 건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가 향후 수십 년간 구조적인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공급 부족, 이 부분이 이제 지정학적 분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동안의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들이 투자를 충분하게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공급을 타이트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경기 침체가 정말로 오느냐, 그리고 뭐 러시아산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 왜냐면은 뭐 JP모건에서는 러시아가 보복 의미로 뭐 공급을 줄이게 된다면은 유가가 3배 갈 것이다. 이런 또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잖아요. 이런 요소들에 따라서 향후의 유가 방향성이 좀 갈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분명한 점은 최근에 가격 움직임을 봤을 때는 그동안의 국제 유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오버슈팅을 좀 했었다. 그러다 보니까 냉각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뭐 블랙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즘 그 전 세계를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를 둘러싼 하나의 경제권, 그다음에 미국과 유럽을 둘러싼 하나의 경제권, 이 두 개의 경제권이 서로 분열되고 있다 보니까 네. 서로 간의 원자재 공급이 원활치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구조적으로 원자재 가격은 랠리를 보일 수 있다는 말도 좀 의미가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또 역전인데 이 얘기하면 또 많은 분들이 좀 지루해 하실 것 같기도 해요. 워낙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인데 지난 밤 사이에도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한번 순간적으로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 이후 다시 이제 정상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금리 격차는 매우 좁아진 상태인데요. 그 내용을 CNBC 기사를 통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사실 지난 1분기에 1.6% 역성장한 데 이어서 최근 GDP 나우에 따르면 2분기마저도 2% 넘게 역성장할 가능성이 있죠. 이런 가운데 금리차마저 다시 한번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침체에 대한 걱정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통상 침체 전조로 해석되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좁아지거나 역전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못 벌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 은행은 추가적인 대출을 하기 어렵고 결국 대출을 통한 투자가 위축되면서 경기 활동이 둔화되는 이런 로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역전은 실제로 경기 위축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자, 이번 금리 역전에 대해서 BMO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리세션이 발생할 신호로 보고 있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는 결국 지속적인 리세션 우려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리 역전은 지난 3월 31일에 한번 발생한 바 있고요. 6월에도 순간적으로 역전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3개월 만에 금리가 다시 한번 역전된 것이긴 한데 순간적이라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 월가에서도 침체 확률을 좀 상향하는 분위기일까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요즘 월가의 분위기는 어떨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제 뭐 국내 언론을 따르더라도 48개 투자은행들이 1년 내에 침체라고 응답한 비율이 33%를 기록했다라고 하거든요. 지난달 말 기준이고 이것이 지난 3월에 20%에서 굉장히 많이 오른 비율이다라고 뭐 보도한 내용은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다. 예상을 하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이제 과반수를 넘는 뭐 기관들이 이 경기 침체를 확신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100% 확률을 보고 있다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침체 가능성을 염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증시의 추가 하락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동의를 하고 있다는 점에는 저희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이날도 자신들도 이제 베어 케이스가 침체입니다. 뭐 베이스 케이스가 침체는 아닌데 이렇게
베어 케이스가 현실화될 경우에 S&P 500 지수가 현재 대비해서 뭐 한 15에서 20% 더 떨어진다라고 경고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침체가 진짜로 오지는 않더라도 침체 공포가 증시에 얼만큼 프라이싱 되느냐. 지금 보면은 증시 밸류에이션에는 어느 정도 좀 프라이싱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실적 그리고 뭐 이익 추정치에는 얼마나 반영이 됐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있고 또 하락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또 더해서 공포감이 실제로 경기 둔화를 일으킬 가능성, 침체를 일으킬 가능성. 저번에도 뭐 얘기를 드렸지만은 이렇게 공포감이 있다 보면은 실제로 소비도 줄이고 투자도 줄이고 이러다 보면은 실제로 또 침체로 이어지는 그러니까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요소를 좀 감안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보자면 일단 그 월가에서 침체 확률을 좀 높여가는 분위기이긴 한데 여전히 그래도 대부분의 월가들은 좀 어떻게 보면 베이스 케이스를 침체로 놓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만은 좀 맞을까요? 네,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 미국 경제 예를 들자면은 이게 얕은 침체냐 짙은 그렇죠. 침체나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대부분의 기관들은 일단은 마일드한 리세션이 그래도 예상보다는 좀 길게 이어질 수가 있다. 뭐 노무라 같은 경우에도 뭐 5분기, 6분기 정도는 역성장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건은 이게 얕게 그칠 것이냐 또 이런 쪽으로 또 네. 복잡하게 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뉴스는 관련돼서 계속해서 팔로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볼게요.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오히려 좋아. 사실 전 처음 본 말이에요. 이거 요즘 많이 쓰는 그래요? 말인가 봐요. 네, 인터넷에 이제 오히려 좋아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아니, 잘 못 들어봤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숫자 오히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제 나쁜 소식인데 사실 뭐 오히려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인터넷 용어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이날 이제 알파벳이라든지 메타 플랫폼스 그리고 스냅 등의 온라인 광고 관련주가 일제히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의아한 것은 부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를 오히려 좋아 이렇게 해석을 한 셈이 됐는데요. 바클레이즈에서 온라인 광고 시장의 경쟁 심화와 그리고 성장 둔화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이제 틱톡이 한 40억 달러에서 최대 120억 달러를 불러들일 것이다. 그리고 애플도 70억 달러 정도를 벌어들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같은 신흥 광고 이 강자들의 부상에 또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광고 지출 전반이 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이 두 기업이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시장의 한 3분의 1 정도를 잠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강자인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의 삼각편대를 좀 분열시킬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클레이즈에서는 지출 감소라든지 이 같은 뭐 신흥 세력의 도전과 같은 생태계 변화를 감안을 했을 때 온라인 광고 업계에 퍼펙트 스톰이 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섹터 성장이 수년 내 최소 수준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또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재 관련주들이 밸류에이션에 이미 악재를 일부 반영하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메타와 핀터레스트, 스냅 등의 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 오히려 주가는 상승 반응이 나타나는 오늘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에 따르면 메타라든지 구글 그리고 아마존 이 세 개 기업은 부정적인 분석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주가가 네. 상승했던 이유는 무엇이고 만약에 이제 뭐 온라인 광고 시장의 반등이 회복된다고 쳤을 때 그때 좀 가장 빠르게 튀어 올라갈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게 꼽히고 있을까요? 네, 왜 이렇게 주가가 튀었나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바클레이즈도 뭐 어떻게 본다면은 밸류에이션이 일부 반영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만큼 악재가 이제 드러날 만큼 드러났다. 이제 다 까발려졌다라는 측면에서 역설적으로 주가에 좀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바클레이즈도 또 덧붙여서 메타의 지금 EPS 컨센서스가 적정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익 추정치가 충분히 하향됐을 때가 바닥일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만큼 그런 수준에 좀 근접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시장에서도 좀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마크 저커버그 이 페이스북 CEO가 침체라든지 아니면 그에 따라서 뭐 감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죠. 그런데 이런 메타에 대해서는 타 기관에서도 좀 투자 매력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최고의 경기 침체 주식이다라고 메타를 표현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투자 지출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줄이더라도 그다지 타격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릴스라든지 아니면 쇼핑 플랫폼의 수익화 잠재력에도 주목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장의 지금 메타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낮다. 여기에 또 섹터 내에서는 비용에 대한 유연성도 좀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플랫폼 기업의 또 장점을 얘기한 거겠죠. 이런 부분을 들어서 메타를 역설적으로 좋게 보는 기관도 복수로 좀 나타나고 있다. 이 점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사상 최고가라는 키워드인데 요즘에 안 떨어진 종목 없고 사상 최고가 찍는 기업은 거의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시리얼을 만드는 기업인 제너럴 밀스인데요. 자, CNBC의 헤드라인부터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보시면 베어마켓에서도 신고가를 기록 중인 매우 지루한 주식, 하나의 지루한 주식이라고 썼습니다. 특히 이런 침체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성장성보단 이렇게 지루하고 재미없는 주식들의 주가가 빠르게 오르기 마련이죠. 제너럴 밀스가 딱 그런 종목인데 제너럴 밀스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시리얼을 만드는 기업인데 글로벌 가공식품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켈로그나 포스트 이 정도만 익숙하실 텐데 실제로 제너럴 밀스는 사실 켈로그와 함께 글로벌 시리얼 시장의 양대 산맥입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켈로그가 30% 그리고 제너럴 밀스가 한 29점 몇 % 이 정도 해갖고 거의 뭐 세계 최대의 시리얼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제너럴 밀스인데요. 오히려 포스트가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 한 18% 정도 점유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포스트가 더 익숙하지만 실제로 시리얼 시장에선 제너럴 밀스가 세계에서 훨씬 더 유명한 그런 기업입니다. 특히 이런 가공식품 기업은요. 물가가 높아질수록 외식보다는 가정식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제너럴 밀스의 CEO는 외식에서 가정식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기도 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역사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소비자들의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 이런 설명이 나왔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니까 제너럴 밀스가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너럴 밀스 지금이라도 투자해볼까라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좀 들었으니까 월가의 평가가 궁금하고요. 그러다 보니 또 한편으로는 아니 켈로그나 포스트는 어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제 제너럴 이 밀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도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이제 배당도 확대한다라고 경영진이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시장 환경에서 충분히 뭐 접근해 볼 만한 그런 투자 매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시장에서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컨셉은 뭐 간단하죠. 필수 소비재다 보니까 아무리 뭐 침체에 가까워지더라도 시리얼을 뭐 덜 먹겠느냐. 물론 뭐 그런 지경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좀 방어적인 매력을 좀 주목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어떤 뭐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좀 쿨오프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비용 부담까지 뭐 줄어든다면 이 기업도 마진 측면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뭐 로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식품 관련주가 경기 침체 속에서 최고의 투자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너럴 밀스 그리고 켈로그, 캠벨스프를 또 추천한 바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켈로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분사 이슈가 또 있었죠. 뭐 시리얼과 스낵 이 등의 뭐 사업 부문을 이제 쪼갠다라고 사측에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도 대체로 좀 긍정적이다. 예를 들어서 스티페 같은 경우에는 스낵 부문의 성장이 이제 충분히 밸류에이션에 반영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고 UBS에서도 스낵 부문의 밸류에이션이 더 높아질 가치가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뭐 켈로그는 분사 이슈를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 센터 최진석 수석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